여러분, 요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지 않으셨나요? 거인들의 지적질입니다. 세상에는 참 신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웃고 칭찬하고 만날 때마다 언니 건강은 좀 어때? 형님 요즘 안색이 좋으시네 하면서 다가옵니다. 참 따뜻합니다. 참 다정합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왜 속이 헛헛합니까? 그 다정한 사람과 차 한 잔 마시고 나면 왜 내 속사정만 탈탈 털리고 돌아옵니까? 그 좋은 사람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왜 항상 손해본 쪽은 나입니까?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좀 미덥지 않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에이,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상한가? 내가 속이 좁은 건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꽃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한 손에는 꽃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당신의 주머니를 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꽃이 예쁘니까 주머니가 털리는 줄도 모릅니다.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차라리 낫습니다. 적어도 정체가 보이니까요. 진짜 무서운 것은 친절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이기심입니다. 웃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계산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못 알아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공식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착하면 좋은 사람이고 친절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착함은 성품일 수도 있지만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친절은 진심일 수도 있지만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당신의 선함은 평생 이용당합니다. 오늘은 그 구별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들. 그 교활한 민낯에는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알면 아무리 정교한 가면도 벗겨집니다. 더 이상 속으로만 불쾌해하다가 내가 좀 이상한가?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표면의 친절이 아니라 그 아래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진짜 힘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삶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 이 채널이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속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먼저 꺼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날 때마다 칭찬부터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머, 오늘 옷이 참 예쁘시네. 역시 안목이 다르셔. 언님은 참 대단해.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칭찬 뒤에 무엇이 따라왔습니까? 왜 어떤 사람의 칭찬은 듣고 나면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의 칭찬은 듣고 나면 뭔가를 빼앗긴 느낌이 듭니까? 같은 칭찬인데 왜 다릅니까?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칭찬의 순서가 다릅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은 대화 중간에 자연스럽게 칭찬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람은 만나자마자 칭찬부터 꺼냅니다. 아직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칭찬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분위기를 먼저 만들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먼저 녹이려는 것입니다. 둘째, 칭찬의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역시 다르시네. 대단하세요. 센스가 있으셔.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대단한지, 어디가 다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진심에는 구체성이 있습니다. 계산에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저 기분을 좋게 만들면 되니까요. 셋째, 칭찬 뒤에 반드시 요청이 따라옵니다. 언니 역시 센스가 있으셔. 그런데 말이야,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이 패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4번입니다. 칭찬이 나오면 어김없이 부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협상의 오프닝입니다. 장사꾼이 물건을 팔기 전에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먼저 기분을 띄워놓고 경계가 풀린 틈에 원하는 것을 꺼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호혜성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칭찬을 받으면 빚진 느낌이 생깁니다. 그 빚진 느낌이 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교활한 사람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은 공짜가 아닙니다. 칭찬은 당신에게 심리적 빚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이 여기서 빛납니다. 말이 앞서는 자의 속내를 살펴. 말이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이 먼저 달려오고, 친절이 먼저 달려오고, 웃음이 먼저 달려옵니다. 그 속도가 빠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진심은 빠르지 않습니다. 계산이 빠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칭찬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칭찬하는 따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칭찬 뒤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칭찬하고 끝인 사람, 그 사람의 칭찬만 받아도 됩니다. 문제는 칭찬이 늘 거래의 서막인 사람입니다. 칭찬 뒤에 반드시 무언가를 꺼내는 사람입니다. 그 패턴이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최 여사님은 모임에서 늘 칭찬을 먼저 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마음이 넓으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서 부탁을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계속 들어줬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본인만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칭찬이 나오면 고마워요 한마디로 받고 뒤에 따라오는 부탁에는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함부로 부탁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칭찬에 빚을 졌고 박 선생님은 칭찬을 칭찬으로만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칭찬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 관찰하십시오. 칭찬 자체가 아니라 칭찬 뒤에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3번 연속으로 칭찬 뒤에 부탁이 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 칭찬에 빚을 지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칭찬은 받되 빚은 지지 않는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칭찬과 거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만 지키면 말은 달라도 됩니다. 두 번째는 내 편인 척하며 정보를 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어머,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세상에 얼마나 속상했어.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고 때로는 눈물까지 글썽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 편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며느리 험담을 했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내가 아들한테 서운하다고 한 말이 어느새 동네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따지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런 적 없는데? 그 사람이 오해한 거 아닐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의심한 것을 미안해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공감의 구조가 일방통행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늘 듣기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정보는 철저히 감추면서 당신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이 교묘합니다. 대놓고 묻지 않습니다. 아들이 요즘 잘 벌어? 라고 직접 묻는 사람은 차라리 솔직한 것입니다. 조활한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아들이 바쁜가 봐. 연락도 잘 못하지? 걱정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끌어냅니다. 당신은 위로받는 느낌에 방심하고 그러게 말이야 한 달째 전화도 없어 하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정보가 넘어간 것입니다. 셋째, 동조가 과합니다. 당신이 며느리에 대해 서운함을 꺼내면 이 사람은 즉시 당신 편을 듭니다. 그럼 그렇지.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언니가 참는 거지. 바른 사람이면 벌써 난리 났어. 이 동조가 왜 위험합니까? 당신의 감정을 더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부추겨진 감정은 더 많은 말을 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말까지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공감이 아닙니다. 채굴입니다. 광부가 금을 캐듯이 당신의 감정을 파고들어서 정보라는 금을 캐가는 것입니다. 곡괭이가 아니라 고개 끄덕임으로 캐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감정이 열리면 입이 열린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동요하면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외로울 때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말을 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이 원리를 정확히 이용합니다. 먼저 감정을 열어주고 열린 감정의 문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말하는 이유가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너무 잘 들어주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항상 친절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정교한 수집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속마음을 나눌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나누느냐입니다.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정보가 쌍방향으로 오가는가, 일방통행인가, 상대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기 약점도 보여주는 사람, 자기 고민도 꺼내놓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도 됩니다. 늘 듣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열면 안 됩니다. 정보는 신뢰의 교환입니다. 한쪽만 내놓는 것은 교환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김 선생님은 복지관에서 한 분과 가까워졌습니다. 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아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다 털어놓았습니다. 2달 뒤 복지관에서 자기 집안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작 그분의 집안 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내가 요즘 아들은 좀 어때? 라고 물으면 잘 있지. 그쪽 딸은? 이라고 되물었습니다.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계속 대화했고 슬쩍 피하면 더 이상 자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방통행 관계에서는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늘 듣기만 하는 사람, 자기 속사정은 절대 내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감정의 문을 반만 여십시오. 둘째, 감정이 동요할 때 말을 줄이십시오.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입을 열면 식은 뒤에 후회합니다. 셋째,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잘 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내 편은 아니다. 핵심은 정보의 쌍방향입니다. 나만 털어놓고 있다면 그 관계의 구조를 다시 보십시오. 세 번째는 작은 부탁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니, 이것 좀 들어줄 수 있어? 형님, 잠깐만 이것 좀 봐주세요. 별것 아닌 부탁입니다. 거절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줍니다. 또 부탁합니다. 또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한 적이 있었나?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작은 부탁이 반복되면 불편해집니까?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이렇게 자문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부탁은 테스트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주 작은 것을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인지 거절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들어주면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것을 부탁합니다. 또 들어주면 더 큰 것을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짐 좀 들어달라더니 나중에는 차 좀 태워달라 하고 그 다음에는 돈을 빌립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계단입니다. 당신의 양보를 한 칸씩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둘째, 거절의 타이밍을 빼앗깁니다. 처음 부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 정도도 안 들어줘? 라는 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들어줍니다. 그런데 3번, 5번, 10번을 들어준 다음에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잘해주더니 왜 갑자기 그래? 이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처음에 거절했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을 들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거절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셋째, 부탁이 아니라 징수입니다. 세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큰 금액을 거두면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나눠서 걷습니다. 교활한 사람의 작은 부탁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한 번에 큰 것을 요구하면 거절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큰 손해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아놓고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탁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를 한 겹씩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한 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벗기면 결국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알맹이가 드러난 사람은 거절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하면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끝만 넣습니다. 발끝이 들어가면 발을 넣고, 발이 들어가면 몸을 넣고, 결국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발끝부터 시작했을 뿐입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강조해온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가 큰 일을 이룬다. 이 가르침을 뒤집어 보십시오. 작은 것을 허용하는 자는 큰 것도 허용하게 됩니다. 작은 양보가 쌓이면 큰 착취가 됩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웃 간의 모임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 사이에 호의를 주고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호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호의는 쌍방향입니다. 내가 부탁하면 상대도 부탁하고 상대가 도와주면 나도 도와주고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럼
그런데 한쪽만 부탁하고 한쪽만 들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닙니다. 징수입니다. 세금을 거치는 것입니다.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있는가? 부탁했을 때 흔쾌히 들어줬는가? 이 두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거나 부탁했는데 교묘하게 피했다면 그 관계의 구조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 여사님은 아파트 같은 동의 한 분과 가까웠습니다. 택배 좀 받아달라, 분리수거 좀 같이 해달라, 차 좀 빼달라. 부탁은 항상 작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정 여사님은 그분의 편의를 위해 수십 번을 움직였지만 자기가 부탁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송 선생님은 세 번째 부탁이 왔을 때 알아챘습니다. 이분은 늘 부탁만 하시는구나. 네 번째 부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부탁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더 이상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님은 문을 닫지 않았고 송 선생님은 세 번째에서 닫았습니다. 그 차이가 1년 뒤의 관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부탁의 횟수를 세십시오.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3번 연속으로 한쪽에서만 부탁이 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둘째, 세 번째 부탁에서 선을 그으십시오. 이번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다는 사실만 전하면 됩니다. 셋째,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양보가 쌓이면 큰 착취가 된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작은 것을 지켜야 큰 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을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딘가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답답함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희생의 언어는 빚의 언어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말은 너는 이만큼 갚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구조입니다. 직접 갚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그것을 말합니다. 목소리가 그것을 말합니다. 한숨이 그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직접적으로 요구받은 적이 없지만 언제나 빚진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희생의 언어가 가진 힘입니다. 둘째, 희생을 강조하는 사람은 감사를 소비합니다. 한 번 고마워하면 될 일을 10번 꺼냅니다. 그때 내가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겠어? 5년 전 일을 지금도 꺼냅니다. 감사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를 적금처럼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인출합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인출합니다. 셋째, 희생이 관계의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다른 의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당신은 입을 닫습니다. 반론이 사라집니다. 희생이라는 방패 앞에서는 어떤 불만도 배은망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말하는 순간 상대는 도덕적 고지를 정령합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당신의 모든 요구가 사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희생 강조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도덕적 채권입니다. 나는 이만큼 투자했으니 너는 이만큼 배당해야 한다. 말은 아름답지만 구조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거래라면 양쪽이 합의해야 합니다. 이 거래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당신은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빚쟁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진짜 희생은 말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한 일은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니까 한 것이고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꺼내는 사람은 왜 꺼냅니까?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하려면 상기시켜야 합니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살피라. 이 말을 희생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희생을 내세우기 전에 그 희생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살피라. 상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말할 필요가 없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희생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가장 적게 사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더 해줄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받으려 하고 한쪽은 주려 합니다. 한 여사님은 자녀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청춘을 다 바쳤다. 자녀들은 처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전화가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늦게 오고 일찍 떠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빚을 상기시키는 사람에게 누가 자주 가고 싶겠습니까? 윤 선생님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일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희가 잘 되는 것이 내 보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명절이 아니어도 수시로 전화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빚이 아니라 감사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희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속으로 하십시오. 이분은 지금 채권을 행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빚진 감정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감사할 일은 감사하되 그 감사가 복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 생각이 다릅니다. 이 두 문장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희생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희생은 거래다. 이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희생의 언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은 그쪽인데 돌아보면 사과하는 쪽은 항상 나입니다. 분명히 상처를 준 것은 그쪽인데 내가 좀 예민했나 봐 하고 먼저 물러서는 쪽은 항상 나입니다.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절대로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과를 패배로 인식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사과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람에게 사과란 내가 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관계는 수평이 아닙니다. 위아래입니다. 사과하는 쪽이 아래고 사과를 받는 쪽이 위입니다. 그래서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침묵으로 상대를 움직입니다. 싸운 뒤에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차갑게 굴거나 평소처럼 행동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합니다. 이 침묵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이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닌가? 불안해진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미안해. 바로 이 순간 상대는 아무런 대가 없이 도덕적 우위를 얻습니다. 셋째,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교활한 사람은 절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 다 좀 그랬지? 그때 분위기가 그랬잖아. 나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100의 잘못을 50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마저도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는 사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관계를 수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관계는 위와 아래가 있습니다. 사과하면 아래로 가고 사과를 받으면 위로 갑니다. 사과가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과는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자기보다 아래에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과의 유무는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떤 위치에 놓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자기 허물을 고친다. 자기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품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면 당신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문제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예민했나 봐.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과가 아닙니다. 항곡입니다. 내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불쾌함을 느꼈는데 그 감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신은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오 선생님은 30년 지기 친구와 틀어졌습니다. 원인은 친구의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연락이 없다 오 선생님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받아들였나 봐. 이 패턴이 30년간 반복됐습니다. 항상 먼저 사과하는 쪽은 오 선생님이었습니다. 유 선생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르게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연락하지 않으면 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대가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그때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유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무릎 꿇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관계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사과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지난 1년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사과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열의 9이 당신이었다면 그 관계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둘째, 잘못하지 않았다면 사과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침묵이 오더라도 견디십시오. 먼저 손 내밀고 싶은 충동이 올 것입니다. 그 충동은 진심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불안에 사과하면 패턴이 굳어집니다. 셋째,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은 틀리지 않았다. 불쾌했다면 불쾌한 것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감정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여섯 번째는 당신의 약점을 기억해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으시죠? 힘들었던 시절, 부끄러웠던 경험, 가족 안의 아픈 이야기. 그때는 위로가 필요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지금 와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 숨이 멎는 순간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지금 무기가 되어 당신의 목에 겨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점은 보험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당신의 약점을 들을 때 위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저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쓸지 모르지만 일단 보관합니다. 보험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꺼냈습니다. 당신이 반론을 제기할 때, 당신이 거절할 때, 당신이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 보험이 작동합니다. 둘째, 약점을 꺼내는 방식이 교묘합니다. 내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슬쩍 언급합니다. 아,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농담처럼 꺼냅니다.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 이 말 뒤에 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 약점을 알고 있다. 조심해라. 직접 위협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위협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 위축됩니다. 셋째, 약점을 아는 사람에게는 거절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치부를 아는 사람에게 싫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가능성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능성이 당신을 옥죄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기억해두는 사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기억이 아닙니다. 인질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질이 잡혀 있으면 협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 앞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례에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약점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약점은 절대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여줬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권력의 불균형을 만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함부로 속매를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가볍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내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속내를 드러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속내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당신만 벗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춥니다. 이미 다 말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미 넘어간 정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넘어간 정보가 무기로 사용되는 순간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교활한 사람은 자기 의도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드러나면 더 이상 교활할 수 없습니다. 장 여사님은 오랜 친구에게 남편의 사업 실패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위로해 주었고 장 여사님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들어줬잖아. 장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가 빚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강 선생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 꺼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는 잠시 침묵했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강 선생님은 무기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물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약점을 공유할 상대를 가리십시오. 자기 이야기도 하는 사람, 당신의 아픈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여십시오. 둘째, 과거의 약점이 무기로 사용되는 순간 의도를 물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상대의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셋째,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내 과거는 내 것이다. 누군가의 무기가 아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아는 것이 당신을 지배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는 관계를 끊으려 하면 갑자기 착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이제 거리를 두자. 그동안 참았던 것, 그동안 당했던 것 다 돌아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한 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먼저 전화합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내가 서운하게 한 거 있어? 선물을 보냅니다. 따뜻하게 대합니다. 예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칭찬을 합니다. 예전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배려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이 사람도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변한 것입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구조를 봐야 합니다. 첫째, 변한 것이 아니라 작동한 것입니다. 기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에 돈을 넣으면 음료가 나옵니다. 돈을 넣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교활한 사람의 친절도 같은 구조입니다. 당신이 순종하고 있을 때는 친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얻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떠나려 하면 공급이 끊깁니다. 그제야 친절이라는 동전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작동입니다. 둘째, 기간이 짧습니다.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 친절은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입니까? 한 달입니까? 당신이 다시 돌아오면 친절은 사라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더 이상 친절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으니 관리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셋째, 돌아간 뒤에 벌을 줍니다. 이것이 가장 교활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 한동안은 좋습니다. 그러나 곧 미묘한 보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나를 떠나려 했잖아. 직접 말하지 않아도 태도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이탈 시도를 기억하고 그것을 비밀로 더 강하게 통제합니다. 떠나려 했던 당신이 미안해서 더 많이 참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떠나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친절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떠나가 아닙니다. 회수 작전입니다. 떠나는 자산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자산, 감정적 하수구 역할을 하는 자산. 그 자산이 이탈하려 하니까 급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이름이 친절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가끔 주면 더 집착하게 됩니다. 늘 친절한 사람보다 가끔 친절한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짜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이 당신을 묶어두는 가장 강한 사슬입니다. 가산 정약용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다 내어주면 상대가 교만해진다. 당신이 다시 돌아갈 때마다 상대는 확인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돌아온다. 그 확인이 교만을 키웁니다. 다음에는 더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학습합니다. 당신의 관용이 상대의 무례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미련입니다. 정말 변한 것일 수도 있잖아. 이 생각이 당신을 붙잡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진짜 변한 사람은 당신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변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회수 작전을 펼치는 사람은 당신이 돌아오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거리를 유지한 채 지켜보십시오. 3달이면 답이 나옵니다. 조 여사님은 5번을 돌아갔습니다. 떠나려 할 때마다 상대가 달라졌고 돌아갈 때마다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5번째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은 것이었구나. 황 선생님은 한 번 거리를 두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처음 2주간 친절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또 끊겼습니다. 황 선생님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 친절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황 선생님의 일상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떠나려 할 때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을 의심하십시오. 변화의 타이밍이 당신의 이탈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둘째, 돌아가기 전에 석 달을 기다리십시오. 진짜 변한 것인지 회수 작전인지는 시간만이 증명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셋째,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가끔의 친절에 속지 않는다. 나는 패턴을 본다. 핵심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패턴을 보는 눈이 당신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가면을 벗겨봤습니다. 칭찬을 먼저 꺼내는 사람, 내 편인 척 정보를 캐는 사람, 작은 부탁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사람,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는 사람, 약점을 기억해두는 사람, 떠나려 하면 갑자기 착해지는 사람. 이 7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질은 이것입니다. 착함은 성품일 수도 있지만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친절의 표면이 아니라 친절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 친절이 쌍방향인지 일방통행인지,
그 친절에 대가가 따라붙는지 아닌지 이 구별법 하나면 더 이상 가면에 속지 않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나무도 가지를 쳐야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야 남은 관계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남의 기분을 맞춰주고 남의 잘못도 먼저 이해해주는 사람. 그 선함이 당신의 삶을 버텨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선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선함의 기준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부터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베풀지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표면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사람이다. 이 세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선함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에 눈을 더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돼 현명한 사람,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당신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을 전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영상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 한 문장을 남기십시오. 나는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다. 이 문장을 남기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에 속지 않겠다고. 더 이상 선함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거인들의 지적질이었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가장 지혜로운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